한국 국적의 탈북민이 북한에 남겨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목숨을 건 무모한 일입니다. 이는 현행법상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잡히면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시도입니다. 탈북자들의 재입국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탈북민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 900여 명에 달하며 상당수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숭고한 모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한 아들의 실화입니다. 2019년 5월 20일 중국 지린성 해산 접경 지역. 한 젊은 남성이 압록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호. 2016년 북한 해산시에서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압록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북한과 중국 국경을 이루는 790km의 긴 강입니다. 특히 해산 부근의 압록강 상류는 수심이 얕아 도강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그만큼 북한 당국의 감시도 삼엄한 것입니다. 1962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변개조약에 따라 이 강은 공식적인 국경선이 되었고 양국 모두 철저한 경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강호는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를 탈북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에서는 탈북 브로커업이 성행하며 대북 송금과 연계된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브로커가 신뢰할 수 없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오후 5시경 강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이고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간절함이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데리고 나올 수만 있다면 엄마가 저를 20년 길러주셨으니까 제가 3년 희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25살이었던 강호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머니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최소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압록강 도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에는 100m에서 150m 간격으로 초소들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고 철책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북한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국경 봉쇄를 더욱 강화하여 전기철 조망까지 설치했지만 2019년 당시에도 감시는 매우 삼엄했습니다. 특히 해산 지역은 탈북이 빈번한 곳이라 북한 당국의 감시가 더욱 엄격합니다.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 탈북민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역이 중국과 인접해 있고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의 수심이 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북한 국경경비대의 경계도 철저했습니다. 강호는 중국 쪽에서 2시간 넘게 북한 쪽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갈색 머리에 귀를 뚫은 모습, 검은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쓴 채였습니다. 배낭에는 한국 여권과 아이폰을 비닐로 싸서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만약 들키면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북한에 침입한 간첩으로 몰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브로커들이 모두 돌아가 버린 상황에서 혼자 도강을 시도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브로커들은 도강 예정 시간에 근무를 서는 국경경비대를 미리 매수해놓고 안전하게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강호는 그런 준비 없이 오직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7시 반경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초소에서 군인 2명이 나와 아래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판단한 강호는 곧바로 도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다. 압록강 상류는 수심이 얕아 무릎 정도까지만 찼습니다.
물의 색깔이 오리머리처럼 푸르다고 해서 압록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맑은 물이었지만 강호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철벅철벅 소리를 내며 강을 건넜습니다. 10분 만에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북한 쪽 제방이었습니다. 높은 제방과 철망을 넘어야 했는데 강호는 미리 봐둔 쓰레기 더미를 발판 삼아 뛰어오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쓰레기 더미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강호는 균형을 잃고 뒤로 떨어졌고 콘크리트 벽에는 잡을 곳이 없어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야?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소에 남아있던 북한 군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호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돌아서 건너야 하나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총을 든 북한 군인이 위에서 강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북한 군인은 AK 소총을 들고 강호에게 올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강호가 시계를 떨어뜨려서 주우러 내려갔다고 변명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뛰어서 도망갈까? 그러면 총을 쏠까? 아니면 그냥 올라갔다가 북한 쪽으로 뛰어야 할까?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군인이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배낭을 벗었습니다. 군인이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오리온 초코파이가 나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국에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곧 비닐로 싸놓은 한국 여권이 발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강호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용기를 못 내면 이대로 끝이구나. 그때 군인이 배낭을 뒤지느라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탔습니다. 강호는 다리를 걸어 군인을 넘어뜨리고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치고받고 뒹굴면서 싸우던 중 손에 돌멩이가 잡혔습니다. 군인이 소리를 지를까봐 입을 막고 돌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자신의 손이 아플 정도로 세게 때렸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마침내 군인이 신음소리를 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서둘러 초코파이와 가방을 물에 던져버리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북한 땅을 밟은 순간 그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반을 죽으림으로 달린 끝에 강호는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어머니 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이웃들이 들을까봐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집안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3년 만의 상봉이었습니다. 내가 올 것 같더라니. 어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마치 아들이 올 것을 예감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후드를 벗고 모자를 벗으며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자. 작게 말씀하시며 주변을 살피셨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밟은 고향 땅, 다시 만난 어머니. 강호의 마음속에는 내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기쁨도 잠시, 강호는 극도의 긴장과 탈진으로 인해 몇 마디 말도 나누지 못하고 기절하듯 잠들어 버렸습니다. 3년간 쌓인 그리움과 목숨을 건 도강의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다음 날 정오쯤 눈을 뜬 강호.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려고 꼬집어 보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맞는지 3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온 것을 기념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상이었습니다. 강호가 그동안 보내준 돈 덕분에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밥그릇이 꼬북만 했지만 진심이 담긴 어머니의 정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에서 셀카까지 찍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모자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왔다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고 강호 역시 3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의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강호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이폰에 담긴 한국 생활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 풍경, 자신이 살던 집의 내부, 냉장고, 욕실, 각종 전자제품들 등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운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믿지 않으셨습니다. 냉장고에서 더운 물과 찬물이 모두 나온다는 이야기, 신용카드 안에 돈이 들어있어서 은행을 가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북한에서 평생을 사신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강호의 계획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브로커가 이틀 후에 북한 군인을 매수해서 어머니와 함께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몸을 숨기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강호는 낮에는 감자밭의 농막에 숨어 지내기로 했습니다. 농막은 감자밭을 지키는 작은 오두막으로 낮에는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밤에는 비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시기로 했고 군인이 오면 산에 올라가서 신호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강호의 도강 과정에서 북한 군인을 제압한 사건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단순한 탈북 시도가 아닌 간첩 침투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경비 초소에 군인이 제압당하고 간첩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전 국경 지역에 특별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못 지나갈 정도로 국경을 완전히 봉쇄한 것입니다. 이는 강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브로커조차 어머니 집 근처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틀이면 끝날 계획이 무기한 연장된 것입니다. 강호는 농막에서 10일 넘게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농막에서의 생활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낮에는 아예 밖을 내다볼 수도 없었고 허접한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만 계속 있어야 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막 주변을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침에 눈을 뜰 때였습니다. 강호는 혼란이 왔습니다. 서울 집 같기도 하고 북한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이 탈북해서 한국에 살았던 것이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둘러 손으로 핸드폰과 여권을 만지면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보조 배터리와 태양광 충전기 덕분에 아이폰으로 중국 로밍 통화는 가능했습니다. 중국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접경 지역에 차이나 텔레콤, 안테나를 강변까지 촘촘히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길면 2km까지도 전파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2-3분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도 전파 탐지 장비가 있어서 긴 통화를 하면 추적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속에서 브로커들과 짧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씻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문명인의 삶에 익숙해진 강호로서는 씻지 못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밤에 몰래 내려가서 새벽에 씻었지만 그것도 2-3번밖에 못했습니다. 머리를 감지 못해 힘들어하는 강호에게 어머니는 옛날엔 열흘 동안도 안 감고 살았다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북한군의 수색과 추적 속에서 강호는 긴장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몰래 가져다 주시는 음식으로 연명하며 브로커의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넘는 기다림 끝에 특별 경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과 망설임 때문에 한국행을 주저하던 어머니도 아들의 위험을 보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북한에서의 지난 세월, 두려움 속에 살았던 기억들을 뒤로하고 아들과 함께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나도 가자. 어머니의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온 이상 어머니도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6월 5일 드디어 브로커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6월 8일을 탈출 D-Day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루트를 찾기 위해 한국에 있는 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군인을 매수하는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필요했는데 강호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형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갑자기 북한에 있다고 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게 했습니다. 강호가 북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머니가 직접 그 형과 13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형은 처음에는 보이부에서 온 전화인지 스팸인지 몰랐지만 어머니가 강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상황을 설명하자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3분간의 통화가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통화가 도청당했던 것입니다. 북한 보위부는 강호의 이름으로 탈북자 조회를 해보니 그의 집이 딱 후보지에 올랐습니다. 이미 보위부 요원들이 어머니 집을 잘 바라볼 수 있는 마을집에 들어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농막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와 만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 8일 어머니와 함께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탈출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 도착하자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매수했던 국경경비대원이 갑자기 말을 바꾼 것입니다. 경비대 순번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못 넘어갑니다. 순번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경까지 왔는데 뜻밖의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강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든 강호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같이 걷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자신은 친척 집으로 돌아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집에 들어가고 강호가 친척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강호의 귀에 누군가의 고함과 함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향했던 집 쪽에서였습니다. 보위부가 어머니 집에 잠복해 있다가 들어오신 어머니를 현장에서 덮친 것이었습니다. 친척집에서 어머니 집까지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여서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강호가 숨어있던 친척집에도 보위부가 들이닥쳤습니다. 집 출입문은 하나뿐이었고 강호는 집 안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보위부입니다. 집수 좀 하겠습니다. 인민반장을 앞세우고 보위부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강호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강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강호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뒷담을 넘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신발도 잃어버린 채 맨발로 뛰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거의 없어서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강호는 산 중턱의 자그마한 나무 밑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산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강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였습니다. 보위부는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끌고 나와 산 밑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때린 것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내려오게 하려는 심리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산까지 들려왔습니다. 강호의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들을 때와는 또 다른 절망감이었습니다. 강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어머니한테 손 떼는 놈들을 살려둘 순 없다. 돌멩이를 들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싸우다 죽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거의 산 밑까지 내려갔을 때 어머니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우리 아들 아니라고. 탈북자 불쌍해서 밥 준 게 다야. 모르는 애라고. 어머니는 맞으시면서도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들에게 오지 말라고, 자신을 구하러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내려가서 모든 것이 드러나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호는 그냥 앉아서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들어왔는데 오히려 보위부에 넘겨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인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맞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잡혀간 후 강호는 두려운 것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압록강까지 걸어갔습니다. 새벽 5시 반쯤 되어 날이 밝아오자 군인들이 초록색 군복을 입고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도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강호의 팔을 확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다행히 북한에 있을 때 강호를 아들처럼 챙겨주던 친구 어머니였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그분은 강호를 알아보고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강호는 그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친척분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행히 허락해 주셔서 은밀하게 그 집으로 가서 강호의 친척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분이 전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위부에 잡혀갔던 어머니가 풀려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통화가 길어지면 또 꼬리가 잡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접선 장소를 정했는데 놀랍게도 김일성 부자벽화 앞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친척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보위부에서 풀려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체포됐을 당시 어머니의 가방에서는 중국 돈 수천 위안과 한국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굉장히 현명한 기지를 발휘하셨습니다. 사실 탈북한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국경 근처까지는 갔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잠깐 보려고 했지만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돌아섰습니다. 이 말을 보위부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만났지만 조국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탈북을 거부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지 넘치는 변명 덕분에 어머니는 풀려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는 계속될 것이고 한시라도 빨리 강호가 먼저 탈출해서 어머니를 구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강호는 결국 같은 루트로 다시 탈북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이미 북한군도 아는 루트라 더욱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루트를 다시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제방에서 바로 물에 뛰어내리면 3초도 안 걸려서 입수할 수 있고 강을 건넜을 때 중국 쪽이 도심 복판이라 빠르게 택시를 잡아타든 어떻게든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산속으로 넘어가면 다시 시내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탈북자로 오인받아 잡힐 위험도 있었습니다. 제방에 올라서니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밑을 보니 돌들이 너무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차는 얕은 깊이였습니다. 뛰어내렸다가 다리를 삐끗하기라도 하면 추후 행동에 불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호는 눈을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팔이 잠깐 아팠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수영을 해서 중국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 땅에 올랐을 때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허리에 묶어둔 비닐봉지를 풀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곧바로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준 돈으로 강호는 연길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22일간의 북한 체류를 마치고 두 번째 탈북을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6월 15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돈을 만들어 어머니를 모셔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국 다음 날 새벽 집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문을 여니까 갑자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호와 어머니가 13분 동안 통화했던 그 형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형은 강호와 연락이 잘 안 되고 갑자기 북한에서 어머니가 전화와서
아들이 북한에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 신고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북한에서 갑자기 그런 전화가 온다는 것은 강호가 북한에 붙잡혔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강호는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사실 압록강을 넘기 전에 이미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위반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찾아봤었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민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가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수할 마음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무려 5개월 동안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보당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어머니를 구하러 들어갔는지 아니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것인지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여권과 아이폰을 가지고 북한에 잠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간첩이라면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갈 텐데 너무나 당당하게 한국 국적자임을 드러내는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강호 입장에서는 누명을 벗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으로 오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조사를 받고 있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히 국경을 넘어서 태국 난민 수용소까지 오셔서 전화를 거신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빌려서 아들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강호의 회상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무사히 탈북에 성공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호의 진술이 모두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미 교차 검증을 통해 강호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어머니의 입국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상 명백한 위반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호는 5개월간의 기소 전 조사 끝에 기소되어 10개월 반 동안 미결수로 수감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강호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잠입 탈출이라는 것은 결국 반체제 행위여야 하는데 몰래 가서 적국에 이로운 행위를 한다든지 우리의 정보를 넘겨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적대적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구하러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용 법률을 바꾸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가 아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했는데 원래 거쳐야 할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아마 국정원에서 어머니를 보호해서 태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어머니의 신원을 인수한 것도 국정원이고 강호를 조사한 것도 국정원이기 때문에 모든 교차 검증이 끝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도 이런 사정이 다 반영되었을 것이고 재판부가 바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적용 법령을 아예 바꿔준 것이었습니다. 10개월의 미결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강호가 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먼저 교도소 앞에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감옥을 나와서 어머니를 보는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없는 10개월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우울증에 걸려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강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래 어머니가 나오시면 같이 손잡고 마트도 가고 장도 보고 하는 상상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수갑차고 죄수복 입고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어머니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한테 더 이상 정신적인 고통을 끼치지 말아야겠다. 더 잘해드려야지. 이것이 강호의 다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려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이제는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강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은 2020년 이후 더욱 강화되어 이중 철책과 전기철 조망이 설치되었습니다. 감시초소도 각각의 철책에 배치되어 있고 국경경비대가 뇌물을 받고 사람을 넘겨주다 발각되면 총사령에 처해질 정도로 통제가 엄격해졌습니다. 탈북 브로커의 90%가 사라졌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우와 같은 일은 현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2019년 당시에도 충분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호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모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용기의 기록입니다. 현행법을 위반하고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지만 세상에는 법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그것은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헤어져 살아야 하는 가족들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을 꿈꾸는 이유입니다. 탈북민들 중에는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제2북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살 때가 생활 수준이 더 높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한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한 아들의 이야기. 그것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인간 승리의 감동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가족의 위대함을 보여준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